우리는 때로 설명하기 어려운 마음의 병과 육체의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현대의학은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만성적인 질병과 우울감, 불안 속에서 그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 문제의 근원이 우리 유전자가 아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이야기 속에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수십 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인간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사회의 연결고리를 깊이 탐구해온 한 세계적인 의사이자 트라우마 전문가의 통찰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가 정상이라고 믿어왔던 것들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진정한 치유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지혜로운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알을 나누는 것은 어둠 속에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을 켜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선한 영향력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위로와 희망을 얻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우리 삶을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힘, 트라우마와 질병, 그리고 치유에 대한 깊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20년간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며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았습니다. 특히 캐나다 밴쿠버의 한 지역에서 12년간 일했는데 그곳은 서구 사회에서 마약 사용이 가장 집중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약물 중독, 정신질환, HIV 등 복합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린 시절에 겪은 깊은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끔찍한 상처가 그들을 중독으로 내몰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저는 7년간 말기 환자들을 돌보는 완화 의료 분야에서도 일했습니다. 이 모든 의학적 경험과 저 자신의 개인적인 고투를 통해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증상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나타나는 모든 질병의 이면에는 한 사람의 개인적인 역사, 여러 세대에 걸친 가족의 이야기, 그리고 그가 맺어온 관계들이 깊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건강 문제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흔히 생물심리 사회적 존재라고 불립니다. 이는 우리의 생물학적 몸이 우리의 감정, 그리고 사회적 삶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문제도 고립시켜 바라볼 수 없으며 단지 진단명에만 집중해서는 결코 사람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 전체를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즉 ADHD 진단을 받는 아동과 성인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50대 중반에 ADHD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대의학은 ADHD를 유전적으로 물려받는 뇌질환이라고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이는 완전한 난센스에 가깝습니다. 만약 유전적 문제라면 불과 수십 년 만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그렇게 단기간에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ADHD의 핵심 증상인 주의력 분산 혹은 멍한 상태는 사실 질병이 아니라 어린 시절 형성된 하나의 생존 전략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지만 도움을 청할 수도 그 자리를 피할 수도 맞서 싸울 수도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뇌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마지막 수단을 사용합니다. 바로 해리, 즉 의식의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정신을 분리시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죠. 저의 유년 시절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나치의 점령하에 있던 헝가리에서 유대인 아기로 태어났습니다. 생후 1년간 저의 어머니는 극심한 공포와 우울 속에서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발버둥 쳐야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짓눌린 어머니 곁에 있던 아기, 즉 저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저 또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아기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그저 의식의 스위치를 내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하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뇌는 유전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합니다. 특히 주 양육자와의 정서적 관계는 뇌의 회로와 신경전달물질 시스템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스트레스받는 부모는 스트레스받는 아기를 낳고 그 아기는 생존을 위해 정신을 차단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 생존 방식이 한창 발달 중인 뇌에 그대로 프로그램되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날 ADHD를 겪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만큼 더 스트레스가 많아졌다는 증거입니다. 이는 결코 부모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부모들은 자녀를 사랑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확대 가족이나 공동체의 지지 없이 고립된 환경에서 힘겹게 생계를 꾸리고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 자신이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부모를 통해 민감한 아이들에게 전달되고 아이들은 방어기제로서 정신을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를 유전병으로 볼 것이 아니라 발달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약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뇌 발달을 촉진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착, 즉 어딘가에 소속되고 관계를 맺고 싶은 욕구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본능입니다. 인간은 수백만 년 동안 작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습니다. 특히 무력한 아기에게 부모와의 연결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다른 하나는 진정성, 즉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고 자신의 감정과 느낌에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자연 속의 어떤 동물도 자신의 직감, 즉 내면의 느낌과 단절된 채로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이 직감과의 연결이 바로 진정성입니다. 문제는 현대사회의 많은 가정에서 이 두 가지 욕구가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아이가 자신의 감정, 예를 들어 분노를 표현했을 때 부모가 그것을 받아주지 않고 벌을 주거나 무시한다면 아이는 어떤 메시지를 받을까요? 내가 진정한 감정을 표현하면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아이는 생존을 위해, 즉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진정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억누르게 됩니다. 애착을 위해 진정성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패턴은 평생에 걸쳐 반복되며 훗날 끔찍한 건강상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호주의 한 완화 의료 전문 간호사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을 인터뷰하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5가지입니다. 여기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후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에게 진실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진정성을 외면한 대가는 이토록 혹독합니다. 그렇다면 진정성을 억누르고 사는 삶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최소한 중년이 되었을 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건 누구의 인생인가? 라는 깊은 소외감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훨씬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던 여성들은 똑같이 불행했지만 감정을 표현했던 여성들에 비해 10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4배나 높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닙니다. 명백한 생리학적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시스템은 신경계, 호르몬계, 그리고 면역계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통합된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건강한 분노는 경계를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위험하거나 해로운 것으로부터 안 돼, 여기까지 라고 외치는 자기 보호 기능이죠. 우리 몸의 면역계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똑같습니다.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해로운 것들을 막아내고 영양분처럼 좋은 것들은 받아들이는 경계 수비대입니다. 이 둘은 기능적으로나 구조적으로나 같은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분노와 같은 감정을 억압하면 면역체계 역시 혼란에 빠지거나 약화됩니다. 자가면역 질환 환자의 80%가 여성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관계를 위해, 사랑받기 위해 자기 자신을 더 많이 억누르고 감정을 희생하도록 문화적으로 강요해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필요보다는 타인의 감정적 요구를 먼저 돌보고 모든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 애쓰는 역할이 여성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의 면역계가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은 바로 이 자기 공격의 비극적인 결과물입니다. 몸이 안 돼 라고 말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때 몸은 병이라는 형태로 대신 안 돼 라고 외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의 결혼 생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5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저의 아내는 제게 가장 중요한 영적 스승이었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통찰력 있는 전문가처럼 보였을지 몰라도 집에서는 제 안의 미성숙한 아이가 불쑥 튀어나와 아내를 힘들게 하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저의 모습을 참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가 성장하기를, 진짜 어른이 되기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그녀는 애착을 위해 자신의 진정성을 희생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단호함 덕분에 저는 제 자신을 깊이 들여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계 속에서 감정이 격발될 때 우리는 흔히 상대방을 탓합니다. 하지만 방아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십시오. 총의 방아쇠는 아주 작은 부품입니다. 방아쇠가 격발되기 위해서는 그 안에 거대한 화약이 장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화약은 바로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품고 온 해결되지 않은 상처와 트라우마입니다. 따라서 관계 속에서 감정이 폭발할 때 그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오래된 화약을 들여다볼 절호의 기회입니다. 관계, 특히 결혼은 우리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마주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적 수련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저는 사이키델릭 식물을 통한 치유 작업에 깊이 관여해왔습니다. 아야와스카나 이보가 같은 특정 식물들은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사용될 때 트라우마 치유와 자기 발견을 위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중독은 고통으로부터의 도피입니다. 문제는 왜 중독되었는가가 아니라 왜 그토록 고통스러웠는가입니다. 사이키델릭은 우리가 평생 도망쳐왔던 그 고통의 근원, 즉 억압된 트라우마를 안전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어린 시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아픔을 성인이 된 지금 지지적인 환경 속에서 다시 체험하고 통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것은 우리가 잊고 살았던 우리 영혼 깊은 곳의 사랑과 가능성을 다시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물론 이 과정은 반드시 숙련된 전문가의 지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오용과 착취의 위험성도 경계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고통을 회피하는 한 진정한 치유는 불가능하며 그 고통을 직면할 용기를 낼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가장 좋은 출발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직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하려 하거나 분석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냥 느껴보십시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든다면 그것은 정말로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우리의 직감을 무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누구를 우리 삶에 들여야 할지를 알게 됩니다. 타인을 신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자유로워지는 것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올가매는 무의식적인 패턴으로부터의 자유, 우리를 스스로 억압하게 만드는 오래된 트라우마로부터의 자유, 진정한 자신과 단절시킨 채 살아가게 하는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 말입니다. 치유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가 더 이상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지배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길은 때로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화와 온전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디 당신 안에 잠자고 있는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십시오. 당신의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십시오. 당신의 잠재된 상처가 치유되고 진정한 자신으로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